저랑 내기 하실래요? 금고 비밀번호 맞힐 수 있어요. 인천 구도심 반지하에 사는 10살 아이 서윤아. 아빠는 산업재해로 쓰러졌고 수술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틀리면 지금 당장 나가. 그런데 이 천재 소녀는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2026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서윤아는 10살이었습니다. 인천 구도심 반지하에서 살았고 학교에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유나를 피한 건 유나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유나가 너무 정확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숫자가 틀렸을 때 유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식권 개수가 맞지 않을 때도 유나는 정확히 몇 장이 부족한지 알아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유나를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숫자만큼은 정직했습니다. 유나의 반지하, 집은 좁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곳이 싫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아저씨가 있었으니까요. 도현 아저씨는 유나의 보호자였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유나에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현 아저씨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나갔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도현 아저씨는 유나에게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유나가 숫자 이야기를 하면 도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넌 똑똑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그 말이 유나는 좋았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은 유나를 멀리하게 만들었지만 정확하다는 말은 유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현 아저씨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유나는 학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유나는 곧바로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현 아저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도현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평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증이 서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보증이요?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력사 소속이라 원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 아저씨는 대기업에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그 회사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협력사라는 이유만으로요. 유나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원청 회사에 다시 연락해 보시겠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현 아저씨가 일하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사고 이야기를 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협력사 직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협력사 측에 문의하세요. 유나는 다시 협력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력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절하고 있어서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지만 사람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도연 아저씨의 작업 가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 내부 제보 문서, 그리고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들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몇 달 전부터 안전 문제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기계 결함, 안전 장치 미비, 작업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 아저씨를 성과가 낮은 직원으로 분류했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도연 아저씨가 경고했던 바로 그 기계에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보고서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작업 인원수, 안전 점검 날짜,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유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청 회사의 책임자요. 하지만 그쪽에서 거절하고 있잖아요. 유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높은 책임자는 누구예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회장이겠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연 아저씨의 서류들과 유나가 직접 정리한 숫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숫자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대기업 본사 건물은 높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는 구름이 비쳤고 로비로 들어서자 유나보다 키가 큰 천장이 펼쳐졌습니다. 반지하에서만 보던 형광등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유나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작은 존재였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유나가 주목한 건 가장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회장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보증이 안 되면 수술은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은 빨갛게 빛났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는 여기 못 올라가. 유나는 경비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웃었습니다. 회장님? 애가 장난치나. 빨리 나가.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회장님이 보면 절 만나실 거예요. 경비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사고 보고서, 숫자들, 그리고 유나가 적은 메모였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유나는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유나를 지나치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도연 아저씨의 사고 시간, 안전 점검이 누락된 날짜, 보고서에 적힌 잘못된 작업, 인원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때문에 도연 아저씨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계산이 흐트러지니까요. 감정은 숫자를 방해했고 유나에게는 지금 정확한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위에서 올라오래. 근데 장난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유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10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유나는 그 숫자들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최고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나는 긴 복도를 마주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유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유나 학생이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나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나는 문세진 회장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회장실은 넓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문세진은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작은 아이였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어깨에 가방을 맨 채 서 있는 모습은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세진은 비서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가져온 서류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김도현 씨의 사고 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문세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협력사 직원 중 한 명, 안전 문제로 말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최근 사고로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문세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이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의 책상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유나예요. 김도현 아저씨의 보호자입니다. 문세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보호자라니.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보호자라는 말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잘못이 없어요. 회사가 숫자를 조작했어요. 문세진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사고 보고서, 안전 점검 기록, 그리고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세진에게 이런 서류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세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담당 부서에 넘겨야 해. 내가 볼 일이 아니야.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미 거절했어요. 원청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왔어요. 문세진은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협력사 사고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세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세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는 절차가 있어. 내가 여기 와서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돌아가.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랑 내기하실래요? 문세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내기라니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무슨 내기? 유나는 회장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저 금고 비밀번호를 맞히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문세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자신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비서도 임원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맞힌다는 게 말이 되었을까요? 문세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맞히면 내 말을 들어주지. 하지만 틀리면 당장 나가는 거야.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문세진은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였지만 아이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는 크고 묵직해 보였고 디지털 키패드가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금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세진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예요? 문세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걸 물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협력사를 정리한 날은 언제예요? 문세진은 불편해졌습니다. 아이가 묻는 질문들이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했고 협력사 정리는 5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금고 비밀번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나는 다시 금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정직해요. 유나의 손이 키패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누르는 순간 문세진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눌렸고 문세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모든 숫자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 숫자를 누르기 직전 문세진은 말했습니다. 잠깐 멈춰. 유나는 손을 멈추고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문세진은 책상에 손을 짚고 서서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지?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기사에 나온 숫자들이요. 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들이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쓰잖아요. 문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날짜들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10살짜리 아이가 알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다시 키패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숫자 눌러도 돼요? 문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문세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유나,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영재 캠프였습니다. 문세진은 그날 잠깐 들렀었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종이에 숫자만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특이해요.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어요. 마치 언어처럼요. 문세진은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곧 다른 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자신의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유나를 다시 봤습니다. 넌 영재 캠프에 왔던 아이구나. 유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이 오셨었죠. 저를 보고 지나가셨어요. 문세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아이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숫자를 누르려다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회장님의 후회예요. 문세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후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밀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자신이 한 협력사를 정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문세진은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날짜는 문세진을 괴롭혔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세진은 금고를 바라봤고 유나는 문세진을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문세진은 천천히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자료, 재무 보고서, 그리고 문세진만 아는 민감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 들어주시기로 했죠? 문세진은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숫자를 볼 때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도연 아저씨, 수술비 보증이요.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문세진은 팔짱을 꼈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 유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보고서 숫자가 이상해요. 사고 시간, 작업 인원, 안전 점검 날짜 다 조금씩 틀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바꿨어요. 도연 아저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문세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유나의 말대로 숫자들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실수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문세진은 오랜 시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었고 이런 조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손댔습니다.
문세진은 물었습니다. 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숫자가 이상해져요. 문세진은 유나를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 속에서 진실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요. 문세진도 어렸을 때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회계장부의 오류를 찾아내고 부정확한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그게 문세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능력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수술비 보증은 해주지. 하지만 조사는 시간이 걸릴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수술해야 해요. 그리고 조사도 빨리 해주세요. 도연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문세진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 수술비 보증 처리해. 회사 명의로. 그리고 사고 보고서 원본 가져와. 담당자 명단도.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세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바로 진행해. 전화를 끊고 문세진은 유나를 봤습니다. 됐어? 유나는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 넌 내 금고를 열었어. 그 대가야. 유나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문세진은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김도현 씨는 내 가족도 아니잖아.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제게 말했어요. 넌 똑똑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고. 그 말 때문에 전 처음으로 제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지키고 싶어요. 문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확하다는 것. 그건 문세진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문세진은 평생 정확함을 추구했고 그게 자신을 이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확함보다 성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숫자는 맞았지만 의미는 잃어버렸습니다. 유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세진은 뒤에서 물었습니다. 서유나,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유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숫자로 나쁜 사람을 찾고 싶어요. 문이 닫히고 문세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고 열린 금고만이 문세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금고 안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내부 감사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무총괄 박유라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문세진은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돌린 자금, 조작된 장부, 그리고 김도현을 희생양으로 만든 흔적들이요. 문세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세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팀 불러. 지금 당장.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유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불이 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수술비는 해결됐지만 도연 아저씨에게 씌워진 배임 혐의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사는 도연 아저씨를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 아저씨를 봤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증명할게요. 다음 날 유나는 다시 대기업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니라 법무팀이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해 준 곳은 차갑고 딱딱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여기까지 왔네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복잡합니다. 김도현 씨의 배임 혐의를 벗기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고 보고서 숫자가 조작됐어요. 법무팀장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숫자가 조금 어긋난 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법무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본 문서, 작성자의 진술, 조작 경위를 밝힐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협력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연 아저씨가 일하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비어 있었고 서류 보관함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서류는 어디 갔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사에서 다 가져갔어. 사고, 조사 때문이래. 그리고 우리도 곧 정리될 거야. 회사가 협력사 계약을 해지했거든. 유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컴퓨터는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본사에서 가져갔어. 증거 보전이랬나. 유나는 공장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연 아저씨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본사로 돌아온 유나는 다시 문세진 회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이사회 중이십니다.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유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건물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의식이 없는 도연 아저씨가 있었고 반지하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문세진이 회의실에서 나왔고 유나를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있었구나.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어요? 문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리고 이사회에서 반대가 심해. 협력사 직원 1명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야.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도연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문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장실로 유나를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문세진은 책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가 조사를 지시했어.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어. 유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재무총괄 박유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설명했습니다. 박유라는 우리 회사의 핵심 임원이야. 재무를 총괄하고 이 사진에 신임도 두텁지. 그런 사람을 조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유나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문세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사회가 있고 주주들이 있어. 그리고 박유라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빼돌린 자금, 모든 게 박유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숫자보다 복잡했습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시는 거예요? 문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도연 아저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요.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감옥에 가요. 문세진은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회장도 한계가 있다는 걸요. 유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세진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을게요. 유나는 본사 건물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재무팀이 있는 층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직원 전용 구역입니다. 학생은 출입할 수 없어요. 유나는 변명을 했습니다. 화장실 찾는데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래층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유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거기에도 출입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복도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분명 저 안에 있을 텐데 유나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서유나구나.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유라야. 이 회사 재무총괄이지. 내 이야기 들었어. 유나는 긴장했습니다. 박유라, 바로 조작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유라는 유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똑똑한 아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회장님, 금고까지 열었다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아.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지. 넌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할 거야. 유나는 박유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숫자를 조작하셨죠? 박유라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이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명예훼손이야.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고서 숫자가 이상해요. 시간, 인원, 점검 날짜 다 조금씩 틀렸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박유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틀렸을 수도 있지.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한 보고서니까. 하지만 그게 조작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니?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박유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는 학교나 가야지.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다쳐. 김도현 씨,
수술비도 받았잖아. 그걸로 만족해. 방유라가 떠나고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유나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방유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상했지만 그게 조작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고 보고서, 안전점검 기록, 도연 아저씨가 보낸 이메일들, 모든 걸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나는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 적힌 작성자 이름과 실제 보고서, 양식의 승인자가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현장 관리자가 작성했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 승인은 본사 재무팀에서 했습니다. 왜 재무팀이 안전사고 보고서를 승인했을까요? 유나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사 관련 보고서들이 모두 재무팀을 거쳐갔습니다. 안전보고서도, 작업일지도, 심지어 직원 평가까지도요. 보통은 각 부서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서들이 왜 재무팀으로 갔을까요? 유나는 알았습니다. 방유라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자신을 거쳐가도록 만들어서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유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회사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유나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유나는 다시 회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세진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외부 일정이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유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면회 가능. 유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가자 도연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도연 아저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 아저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배임혐에 벗겨야 해요. 도연 아저씨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그만해도 돼. 넌 충분히 했어. 유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도연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야. 유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이 이기는 걸 그냥 봐야 해요? 도연 아저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전 정확한 거라고. 그럼 제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도연 아저씨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유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들만 불빛을 켜고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항상 이랬습니다.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도연 아저씨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예요. 유나는 그걸 찾아낼 거예요. 반드시요. 유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고 보고서의 날짜, 작업 시간, 승인 절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유나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의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승인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방유라가 개입한 모든 문서에서 숫자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30분 늦춰졌고, 작업 인원은 2명 줄어들었고, 안전 점검 날짜는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이 모든 변경이 도현 아저씨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아침 7시, 유나는 다시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는 아직 한산했고 청소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유나는 회장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비서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기에 유나는 회장실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문세진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서 유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니? 유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요. 문세진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회장실로 들어간 유나는 가방에서 새로 정리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패턴을 찾았어요. 문세진은 책상에 앉으며 노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서류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노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유나가 정리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문서의 작성 시점, 수정 시점, 최종 승인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고, 방유라의 개입 지점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문세진은 인정했습니다. 그래, 이건 정황 증거야.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 유나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금고에 있던 서류들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내부 감사 자료가 있었고 그 안에 박유라의 차명 계좌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개하는 건 회사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문세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원하는 건 뭐니? 김도현 씨의 무죄 확인? 아니면 방유라의 처벌? 유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아저씨가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이 벌받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생겨요. 문세진은 유나를 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만 구하고 박유라를 그냥 두면 다른 누군가가 또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문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넌 이제 위험한 일에는 끼어들지 마. 어른들이 해결할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래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문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은 꼭 들어야 해. 문세진은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외부 감사 자료를 꺼내자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문세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유라 재무총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재무거래 내역과 협력사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세요. 감사팀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사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문세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권한으로 진행합니다. 이사회는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세진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문세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게 회장이 할 일이야.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팀은 방유라가 관여한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허위로 작성된 협력사 계약서, 조작된 안전점검 기록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틀 후 감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방유라의 개인 컴퓨터에서 원본 사고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복구 프로그램으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실제 사고 시간과 정확한 작업 인원이 적혀 있었고 도연이 사전에 안전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내가 옳았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방유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방유라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회장의 독단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 중 몇몇은 방유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방유라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으니까요. 문세진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본 보고서, 차명계좌 내역, 조작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가 정리한 패턴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자료는 10살 아이가 만든 겁니다. 숫자의 진실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명백한 조작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 해도 전 회사를 위해 한 일입니다. 협력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고 문세진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희생시키면서요? 김도현 씨는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제거하고 싶었고 사고를 이용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회사를 위한 일입니까? 박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박유라의 즉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유라는 회의실을 나가며 문세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문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숫자가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나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모든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문세진이 나왔을 때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문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박유라는 해임됐고 김도현 씨의 무죄도 확인됐어.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순간 문세진이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문세진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괜찮은 거죠? 문세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든 혐의가 풀렸어. 그리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할 거야. 다음 날 유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가자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변호사가 왔다 갔어. 모든 혐의가 취소됐대.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도연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내가 해준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유나는 도연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숫자가 알려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저씨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전 정확한 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했어요. 며칠 후 문세진은 유나를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실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세진은 유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준비한 거야. 내 덕분에 회사가 바로 설 수 있었어. 유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문세진을 봤습니다. 이건? 문세진은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어. 대학까지 장학금을 줄 거야. 그리고 김도현 씨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할 거고. 유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진은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나야. 넌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유나는 물었습니다. 뭐려? 문세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숫자의 진짜 의미. 난 평생 숫자로 살았어. 매출, 이익, 성과, 모든 걸 숫자로 판단했지. 하지만 넌 숫자 너머의 진실을 봤어. 숫자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걸 난 잊고 있었어.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문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맞췄을 때 넌 말했지. 이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 후회라고. 그 말이 맞았어. 난 성과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시켰어. 협력사, 사람들도, 직원들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유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문세진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거야. 내가 그렇게 했듯이. 유나는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금고를 봤습니다. 그 금고는 이제 다시 닫혀 있었지만 안에 있던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더해서 더 많은 숫자의 진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아저씨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도연과 함께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좁았고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발목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연은 밥을 하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회사에서 복직 제안이 왔어. 그리고 안전 담당으로 승진시켜준대.
유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안전을 책임지는 거야.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유나는 기뻤습니다. 잘됐다, 아저씨. 도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처음부터 옳았던 거예요. 전 그걸 증명했을 뿐이에요. 밤이 되고 유나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웠던 순간도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에 갈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유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는 괜찮았습니다. 유나는 정확했고 그게 유나의 힘이었으니까요. 유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유나는 그걸 믿었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회복했고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자리가 아니라 본사 안전관리팀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도연은 유나에게 세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봐, 유나야. 안전관리팀장이래.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아저씨. 도연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야.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 거예요, 아저씨. 도연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학교 잘 다녀와. 오늘 늦지 마. 유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며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유나를 이상하게 봤고 유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이었고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유나야, 다 말아?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개수가 하나 빠졌어요. 선생님은 칠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잤네. 내가 실수했구나. 고마워, 유나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소리였습니다. 와, 저거 어떻게 알아? 유나, 진짜 똑똑하다. 유나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였습니다. 유나야, 나랑 같이 먹어도 돼? 유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나 수학 너무 어려운데 유나한테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유나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유나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좋아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한테는 그냥 어려운데. 유나는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방과 후 유나는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세진 회장이 유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문세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유나야.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문세진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문세진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협력사와 본사 직원들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에 내 아이디어를 넣고 싶어. 유나는 물었습니다. 제 아이디어요? 문세진은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거. 내가 사고 보고서에서 조작을 찾아냈듯이 시스템도 그렇게 작동하면 좋을 것 같아.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문세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조건? 유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거여야 해요. 숫자로 나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는 거요. 문세진은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만들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와줄게요. 하지만 전 아직 어려서 어른들이 함께 해줘야 해요. 문세진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아이디어를 주는 거고 우리가 실행하는 거야. 그리고 보수도 줄 거야. 유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대신 협력사, 사람들 월급 더 올려주세요. 문세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유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해요. 문세진은 유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숫자를 읽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게 더 대단해. 유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숫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목적이 됐지. 더 많은 매출, 더 높은 이익,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숫자 너머의 사람을 봐. 유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문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넌 날 변화시켰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원래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잠깐 잊고 계셨을 뿐이에요. 며칠 후 회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문세진은 카메라 앞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문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요? 문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0살짜리 아이가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봤습니다.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회장님이 너 이야기하신 거야.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창피할 게 뭐 있어. 넌 자랑스러워. 한 달 후 새로운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협력사 현장에 센서가 설치되었고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유나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패턴 인식 알고리즘도 포함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했습니다. 안전 장비 미착용, 기계 과열, 작업 시간 초과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유나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 유나야. 이 시스템 덕분에 어제 사고를 막았어. 기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걸 미리 감지해서 작업을 중단했거든. 유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도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는 문세진의 초대를 받아 회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니라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정원에 놀랐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요? 문세진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야. 나도 오랜만에 왔어. 유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문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덕분에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세진은 설명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내처럼 순수했어. 숫자를 정말 좋아했고 정확한 걸 추구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권력이 됐고 도구가 됐어.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사람을 버렸지. 하지만 넌 내게 상기시켜줬어. 숫자의 진짜 목적을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그냥 도현 아저씨를 구하고 싶었어요. 숫자는 그냥 방법이었어요. 문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숫자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야. 난 그걸 잊고 있었어.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문세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숫자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문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확신해. 유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문세진은 대답했습니다. 나? 더 나은 회사를 만들 거야. 숫자도 좋고 사람도 좋은 회사. 내가 보여준 것처럼. 여름이 왔습니다. 유나는 방학을 맞아 도현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가는 바다였습니다. 유나는 모래사장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도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예쁘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파도도 패턴이 있어요. 도현은 웃었습니다. 넌 어딜 가도 패턴을 찾는구나.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에요. 도현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많이 컸어. 키도 컸지만 마음도 컸어. 유나는 도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제가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도현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넌 정확해. 그리고 용감해. 10살인데 어른들도 못한 걸 해냈잖아. 유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모래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0부터 9까지. 파도가 밀려와 숫자들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그리고 또 지워지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연습이요. 숫자는 지워져도 다시 나타나잖아요. 진실도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은 옆에 앉아 함께 숫자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모래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지만 숫자는 계속 다시 나타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모래에 큰 숫자를 그렸습니다. 10. 자신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0살, 나쁘지 않네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유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유나에게 수학을 물어봤고 유나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은 유나를 수학 도우미로 지정했고 유나는 반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요. 함께 해도 자신은 여전히 정확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너 수학 경시대회 나가볼래?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봐. 넌 잘할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유나는 문세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요즘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 협력사 직원들 처우도 개선됐고 안전사고도 확 줄었어. 다 내 덕분이야. 그리고 나도 많이 바뀌었어. 이제는 숫자를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라. 이 숫자 뒤에 누가 있는지, 이 숫자가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하게 돼. 고마워, 유나야. 넌 내 인생의 선생님이야. 곧 보자. 문세진 올림. 유나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편지 감사해요. 회사가 좋아졌다니 기뻐요. 전 요즘 학교가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서유나 올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도연과 유나는 반지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하나와 치킨 한 마리가 전부였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유나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유나야, 이거 너 줄 거야. 유나는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새 계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공학용 계산기였습니다. 유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거예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숫자 많이 다루잖아. 유나는 계산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도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유나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유나는 도연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내년에도 우리 함께 있을 거죠?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반지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좁고 어둡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있었고 이제는 친구들도 있었고 문세진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새 계산기를 켜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로 세상의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유나는 계산기를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했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고, 수학 경시대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따뜻하게.